너무 스포일러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아 여기 스포일러지만 심진경 선생님도 결말을 다 말씀하시고 지금.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만 할 말이 없어요. 어떻게 커트? 아니 뭐 글쎄 미스터리인데 지금 다 알아 지금 뭐. 그러면은 저희 방송은 이 책을 읽은 사람만 보도록 하세요. 안 읽은 사람은 보지 마세요. 작품의 구체적인 이제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 아니면 좀 아쉬웠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.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이 소설이 형식적인 부분에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의도적으로 이제 사건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시간으로부터 굉장히 긴 터울을 둔 시간에서 이 다른 누군가가 그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액자식 구성이거나 아니면 내부에 들어가 있는 회상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종류의 액자 바깥 이야기를 메인 서사 바깥에다가 배치를 했는지 혹은 그것의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진경 선생님이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? 네.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액자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. 네. 그래서 맨 앞부분에 어떤 여자 순경이 그 현판식 범죄 없는 마을 그 현판식을 하는 그 기념사진 그때 촬영했던 기념사진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그 에필로그에서 다시 이제 그 메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돌아와서 그 현판식을 처음에 그 현판식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좀 약간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는 약간 그런 기괴한 분위기였다면 맨 마지막에는 오히려 이게 해피엔딩이라는 걸 되게 명확하게 해주면서 끝나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. 왜요? 이것도 스포일러예요? 스포일러라고 할 수 있겠죠? 아니 괜찮습니다 여러분. 해피엔딩입니다. 뭐 어쩌라고! 왜 입을 못 놀리게 하냐고요.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러한 구성이랑 그다음 서술 시점 때문에 이 액자 내부 이야기는 그 여자 경찰 이 여자 경찰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돼요.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게 이제 내부 이야기가 되는데,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재배치하고, 그 다음에 편집하고, 선택하고, 편집하고, 재구성하고, 그러면서 뭔가 의미 있는 서사를 만드는 거거든요. 우리가 과거를 기억을 할 때, 과거의 모든 어떤 순간순간들이 다 떠오르는 건 아니잖아요. 그것이 나름의 어떤 일관성 있는 흐름을 타고, 편집이 되고, 이제 재구성이 돼서, 이제 그 만들어지는 게 기억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의미 있는 서사가 액자 내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 액자 내부의 이야기는 뭐냐?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범죄 없는 마을, 현판식을 앞둔 그런 마을에서 벌어진 살인사건과 그 다음에 이를 막기 위한 마을 사람들의 고투, 이렇게 이제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방인인 어떤 누군가가 이 범죄, 아닌 범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이 종결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 마을 자체가 그냥 이 전체적인 인물 구성이나 배치, 그 다음에 서사의 전개를 보면 이 내부인들이 똘똘 뭉쳐서 외부의 악마와 악한 무리와 싸워서 이기는 얘기예요.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외부인의 이 침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뭐 갑자기 거의 장만지 홍순지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외부 사람이 이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폐쇄적인 그런 공간과 그다음에 이틀이라고 하는 그런 제한된 시간 설정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원래 왜 그 밀실살인이 더 이 독자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처럼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설정이 독자를 더 이제 독자들의 몰입도를 높여주고,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서사를 아주 촘촘하게 짤 수 있는
어떤 그러한 이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인물이 되게 제한적이고 굉장히 여러 인물이 나오는 것 같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사건의 동선이 굉장히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이 동선이 완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내부자가 되면서 이 외부인과 어떤 싸움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결론이 맺어지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머릿속에 이 서사 전체가 이렇게 쫙 그려진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촘촘한 그런 형태다. 그래서 아주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어떤 우리가 그런 관념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런 식의 좀 폐쇄성과 좀 배타성을 결국에는 상당히 긍정하는 결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. 결국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착하고 남의 동네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 뭐 이런 식의 좀 우리가 흔히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타자에 대한 의식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여기에서 외부에서 온 이방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그러한 거의 이제 신적인 어떤 문제 해결자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뭐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막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처치되는 그런 악당, 괴물이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전자는 뭔가 공권력, 물론 딱 공권력은 아니고 약간 유사 공권력에 기대는 집단이고 후자는 좀 불법적 집단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좀 친제도적인 너무 과장된 해석인가요? 아무튼 약간 좀 그런 느낌 같은 책을 읽은 게 맞나요? 느낌적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두 이방인 모두 이방인 집단 모두 사건이 종결된 뒤에는 사라져요. 처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후일담 없잖아요. 그쵸? 사라진다는 거죠. 결국 이러한 구성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자기 동일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내러티브를 위해서 요구되었던 것이 아닌가.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될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친제도적이라고 하기에는 그 두 명의 외지인들도 사실 제도나 중앙으로 취소! 그 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. 본인 발언 반을 날리면 어떡해요? 발언 반 아니거든요? 한 3분의 1? 네. 그래서 그 두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도권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고 소외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골 마을로 흘러들어오게 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또 우리가 친제도적이라고는 말하기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질문은 이 작품이 아무래도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농촌 미스테리 소동극 뭐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다면 이 농촌이라고 하는 배경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작품입니다. 요즘 들어서 한국의 그러니까 장르 문학만이 아니라 장르 영화, 드라마를 포괄해서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런 식의 미스테리의 배경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무엇보다도 농촌 공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배타성을 활용하는 건데 사실 미스테리라고 하는 원래 장르는 영국이나 유럽에서 시작했을 때는 도시공간 그리고 뭐 폐쇄적인 어떤 가택 구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발전한 장르였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농촌 공간을 활용하는 미스테리들이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뭐 김주동 작가라고 뭐 많은 분들 많이는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그분도 이제 그 농촌 미스테리를 거의 전문적으로 쓰고 계시는 작가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한국 장르 소설에서 자주 발견되는 농촌 미스테리 왜 이러한 미스테리의 배경으로 농촌이 활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배상민 작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진행자가 다 얘기할 거면 뭐 지금 여기 다 얘기했는데 이미 아니요. 그래도 한번 덧붙여 보세요. 문제 제기만 한 거죠. 그 얘기를 하려고 진행만 하십시오. 일단 뭐 다시 얘기를 꺼내자면 아니야, 다시 얘기하지 마세요. 반복됩니다. 뭐 어떻게 해야 돼? 어쨌든 뭐 근대가 출연하면서 나온 장르가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. 로맨스랑 미스터리.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된 논문에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
일단 이제 로맨스든 미스터리든 둘 다 익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. 왜냐하면 로맨스는 우연한 만남이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첫눈에 반하려면 같은 마을에 자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전통사회가 붕괴되고 도시로 넘어온 젊은 남녀들이어야만 로맨스가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로맨스가 근대 이후의 장르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스터리도 역시 익명성이 전제가 되어야 해요.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감정이 개입하면 이제 추리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홈즈나 셜록 홈즈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은 거를 가지고 오히려 요리조리 이성적으로 살피는 사람이라서 근대 이후의 장르라고 얘기를 하고 두 장르가 그리고 사실 장르 소설은 이 두 개가 기둥이에요. 미스터리랑 저기 로맨스 빠진 장르 소설은 상상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. 또 하나는 이게 또 왜 서구의 장르냐 하면 이제 로맨스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주인공이 의지를 갖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근대의 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미스터리는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해요.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로 파악하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기본 정신이 깔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 연구된 바에 따르면 이 미스터리라는 장르는 어찌됐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우리나라만 농촌 스릴러가 굉장히 많아요. 영화도 보면 곡성도 있고요. 그렇죠. 살인의 추억도 있고요. 이끼에다가 그러니까 뭔가 그 박민규의 코리안 스탠다드라는 소설을 보면 거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90년대, 80년대, 90년대까지의 농촌을 그 소설이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농촌은 6시 내 고향 농촌. 그러니까 가면 따뜻한 농촌. 그 다음에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는 그 뭐랄까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걸로 대표되는 피해받는 농촌. 도시로부터 피해받는 농촌. 그렇게 정리가 돼 있다면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의 농촌은 아예 다른 나라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이제 괴리돼 버린 거죠, 정서적으로 제가 볼 때는. 그러니까 농촌이 아예 낯설기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이 농촌 스릴러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들의 존재가 굉장히 이질적인 거죠, 도시 사람들한테는. 가면 뭔가 6시 더 이상 이제 나와의 연고도 끊어졌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동네도 아니고 그 동네는 가면 낯설고 이지적이고 무엇보다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크기의 곤충들이 날아다니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동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농촌 미스터리가 이렇게 횡행하게 된 거는 농촌과 도시 간의 어떤 정서적 분리 때문에 기능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도 그런 게 나와요. 아까 말씀하셨는데 외지인은 두 가지. 나쁜 놈이든지 아니면 좋은 놈이든지 오히려 농촌 사람들이 보기에 외지인은 그 두 가지로만 존재를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제 2000년대에 와서 우리의 농촌의 위상이라는 거는 도시랑 완전히 분리된 공간,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 위협적인 공간이 돼버렸다는 거를 이 지금 소설들이나 영화들이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뭐 귀농 같은 거는 뭐 도시인들의 나이브한 꿈이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도 많고 실제로 요즘에 이제 귀농하러 시골에 내려갔더니 온갖 오지랖과 텃세와 그리고 뭐 무슨 세금을 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도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막연한 공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반영하는. 근데 이제 그것도 농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임승차한다고 생각을 한대요.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길 닦고 해놓은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전원생활 즐기러 내려온 사람들 입장에 보면 농촌 사람들 입장에서 얘네들은 또 갑자기 이질적이고 위협적인 존재인 거죠. 근데 사실 그런 얘기는 2000년대 뭐 정지아라든가 편혜영이라든가 그런 몇몇 작가들이 그런 농촌에 대한 공포 그런 거를 소설로 또 쓰기도 하고 되게 정감 넘치는 동네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굉장히 이기적인 속물적 욕망으로 똘똘 뭉쳤다라든지 아니면은
어떤 시골의 어떤 그 자연 경관이 전혀 목가적이지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이질적이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두려운 곳으로 갑자기 바뀐다든지 뭐 이런 식의 소설은 이미 2000년대부터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약간은 그 농촌 사람들의 공포도 또 다루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농촌에 소설이 이제 그렇죠. 아니 이 소설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했던 김주동 작가도 그렇고 거기서 아기는 도시에서 흘러 들어온 범죄자거든요.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지 못하게 된 사람들 요즘 농촌으로 많이들 가서 살잖아요. 왜냐면 거기가 역으로 익명의 공간이 돼버렸기 때문에. 그러니까 거기서 받는 농촌 사람들의 또 공포감도 있다는 거죠. 뭐 어쨌거나 농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 복잡한 이제는 장르 문학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공간만큼이나 이 작품에서는 시간적인 고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소설이 최근의 농촌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1998년, 20년 전에 외환 위기의 직후라고 하는 시대 설정을 활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작품의 디테일을 살펴보면 98년 같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는 거는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98년을 소설의 배경으로 활용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? 박건일 선생님. 일단 제가 이 내용을 스포일링하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거의 다 나왔어요. 아니야 아직 안 나왔어. 그 스토리의 중요한 이제 부분들이 사실 그때 당시 시대상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장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 98년 외환위기 직후라는 시점을 택한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그 개인의 어떤 사회 구조의 압력에 의해서 개인들이 이제 갈려나가고 짜부라지는 그런 이제 경험들, 트라우마적인 경험이죠. 이제 일종의 집단 트라우마적인 경험으로 이제 97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 이후 한 몇 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에 그 시대적인 배경 자체가 좀 활용하기 좋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98년이라는 그 시점을 작가가 너무 이제 그냥 배경으로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좀 그 시대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 고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깊이 있게 좀 다루지 못하는 것 같다. 그래서 인물들이 전반적으로 좀 그 뎁스가 없어요. 그래서 각자 역할들은 있는데 그 역할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내면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선택을 하고 그 행동을 한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까 뭐 그 시골이라는 이제 공간 이런 공간 얘기도 했지만 시간적인 것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미학에서 얘기하는 언캐니한 그러니까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굉장히 낯선 그런 효과들을 내기 위해서 시골이라는 공간을 선택을 하고 또 그 시골이라는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표현하기에 또 98년이라는 격동기, 경제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에 적절해서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런